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은 이름처럼 단순히 임진년에 일어난 왜구의 난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조선과 외, 그리고 명이 참여한 국제전의 성격이 다분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각 나라의 정치 체제는 크게 요동쳤고 동아시아에서는 큰 지각 변동이 생겨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히데요시의 정복욕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 무인 세력을 전쟁에 대거 투입해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려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명과의 교역 단절로 인한 재화 획득 욕구도 컸습니다. 일본은 전쟁 이전부터 해적들이 명나라 남부 지역을 자주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명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을 금지시키는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 바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히데요시는 조선으로 하여금 조일 수교를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조선에 사신을 보내고 자신들에게도 조선의 사신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조선 정부는 논의 끝에 1590년 3월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에 가자 이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었습니다. 처음 히데요시를 만나지 못했던 것은 물론 5개월 만에 국서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가 만난 자리, 이때 히데요시는 내가 명나라를 정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통신사 일행은 1591년 봄에 귀국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보고한 두 사람, 즉 황윤길과 김성일의 정세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윤길은 히데요시가 곧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보고한 반면 김성일은 지금 당장 외가 쳐들어오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황윤길의 보고가 과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조선과 일본 양측 모두 상대방 정세에 어두웠습니다. 외교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서로의 입장에 대한 무지 속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1592년 1월부터 기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전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심상치 않았던 국제 정세를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를 이순신만의 탁월한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당시 복잡한 국제 정세가 기록되어 있으며 전쟁을 우려하던 신료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결국 약 10만 명의 일본군이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연이어 함락되었으며 며칠 뒤 일본군의 침략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었죠. 일본군은 충주 탕금대까지 진격하게 되고 이곳에서 신립의 육군이 대패하며 선조의 몽진이 시작됩니다. 뒤이어 한양과 평양성이 함락되었죠. 결국 선조는 영변을 지나 의주까지 피난합니다. 이때 조선은 명의 지원을 요청하고 명이 이를 받아들여 구원병을 파견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당시 조선은 경상도 지역은 물론 국가 방어 체제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오랜 기간 전쟁 경험이 없어 방어 체제 자체가 무력화되어 있기도 했죠. 경상도 지역 장수들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균, 박홍 등이 대표적이죠. 일부는 일본군의 승전 소식을 듣기만 해도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등장합니다. 이순신은 전성과 무기, 병사들의 훈련 상황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꾸준히 부산과 동래 지역의 전황을 보고받던 이순신은 1592년 5월 4일 첫 출전을 감행합니다. 이틀 전인 5월 2일에 이미 한양이 함락되었으니 육지에서의 전황은 조선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사흘 뒤인 5월 7일 옥포해전이 벌어집니다. 이순신 함대의 첫 전투죠. 이순신은 도도 다카토라가 이끄는 함대 30여 척을 격파하며 첫 승리를 거둡니다. 이순신뿐만 아니라 조선이 임진왜란 동안 거둔 유의미한 첫 승리이기도 했죠. 이후 벌어진 하포해전과 적진포해전에서 이순신은 연전 연승을 거둡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의 수륙 병진 전략이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순신이 이끄는 함대는 이억기, 원균과 함께 거제도 앞바다에서 또다시 적을 대파합니다. 징비록을 집필한 유성룡은 이순신 함대의 승리로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 지방을 지켜 군량 조달과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죠. 육지에서도 조금씩 승전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상 좌병사 박진이 경주를 수복한 것이죠.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도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평양성에 주둔 중이던 고니시군의 북상이 무산된 것도 이렇듯 전황이 변화된 까닭이었습니다. 임난 이후 첫 교착 상태가 시작된 겁니다. 명은 조선의 요청에 의한 구원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는 자국을 지키기 위한 조처에 해당했죠.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면 명의 수도까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1596년 명나라 여곤의 상소문은 이러한 당대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만일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차지한 뒤 조선인들을 병사로 삼고 조선 땅을 보급처로 삼아 무리를 기르고 훈련하여 중국을 엿본다면 전라도 경상도를 차지하여 평양을 지키면서 우리의 요동을 넘겨다 볼 것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되어 북경은 가만히 앉아서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국가의 커다란 근심입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첫 전투는 민망 그 자체였습니다. 1592년 7월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 3,500명이 평양성을 공격한 건데요. 이들은 예상과 달리 참패하며 물러나게 됩니다. 1592년 12월 송응창과 이여송이 참전합니다. 이때는 절강, 복권 등지에 포병 부대가 동원되기도 했으며 산서와 사천의 병력까지 차출될 만큼 엄청난 병력 동원이 이뤄졌죠. 1593년 정월 명과 조선의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을 되찾으며 전세를 뒤집죠. 그러나 여세를 몰아 한양으로 진격하던 명군은 여성령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합니다. 결국 명군은 평양성으로 후퇴하는데요. 유성룡 등이 크게 항의하며 진격을 요구했지만 명군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반면 조선군은 선전을 거듭했습니다.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대파했고 4월 20일엔 한양을 수복합니다. 이때 일본군에 의해 궁궐과 종묘 등이 불에 타 사라져버렸죠. 전황이 불리해진 일본군은 울산 서생포, 동래, 김해 등 16곳에 진을 설치하고 항전합니다. 전황이 바뀌자 강화론이 대두됩니다. 강화론이 대두된 첫 시기는 이여성의 벽제관 전투 패배 직후입니다. 이때 명군의 전투 의욕이 급격히 사라지는데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대장군 칭호를 받고자 했던 이효성의 입장에선 물 건너간 목표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조선 정부는 아직 일본군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전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명나라는 이를 무시하고 일본군과의 강화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4년여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조선 민중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죠. 협상이 교착된 결정적인 이유는 협상 담당자였던 심유경과 고니시의 농간으로 양국의 거짓 정보가 전달된 까닭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의 진영에 협상이 진전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죠. 이 기간 일본군은 동남 해안 지역에 장기 주둔하며 약탈을 자행합니다. 명군도 왜군과 대치하는 가운데 조선에 민폐를 끼치고 있었죠. 또 다른 문제는 강화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협상 중 조선은 군사 작전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는데요. 명군 사령관 송응창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둔 권유를 힐책했던 일화나 일본군의 진주성 공격과 안강 학살을 방치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군을 공격하려 했던 장수 박진을 처벌하는 등의 일화는 당시 조선의 위상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협상이 대치 국면으로 장기화되자 명나라 조정 내에서 강화론과 주전론이 대립합니다. 결국 강화론이 우세해졌고 1594년 12월 이종석과 양방영을 일본의 책봉사로 파견합니다. 이때서야 명과 일본 모두 협상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되었죠. 결국 협상은 엎어지고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발합니다. 전황은 시작부터 조선에 어렵게 돌아갔습니다. 1597년 8월 원균이 지휘하던 수군이 칠천량에서 괴멸당한 것이죠. 칠천량 해전은 정유재란 초반에 전황을 결정지은 전투입니다. 당시 조정은 일본군의 본진인 부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이순신이 거부하자 그를 해임하고 백의종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죠. 그런데 부산 공격이 무리한 요구라는 사실은 원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순신이 통제사로 있을 때에는 수군의 단독 작전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의 부임 후에는 바로 공격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원균은 도원수였던 권율과 크게 충돌하고 결국 부하들 앞에서 곤장을 맞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1587년 7월 5일 원균은 조선 수군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출전합니다. 조선 수군은 이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거북선 등 조선 전함의 대다수가 침몰되었고
원균은 육지로 도망가다 일본군의 칼을 맞고 전사합니다. 이어진 일본군의 공격에 황석산성과 남원이 함락되었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명은 다시 대규모 병력을 조선에 파병하게 됩니다. 결국 권율은 이순신과 대책을 상의하게 되었고 선조는 다시 그를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선조는 이전과 달리 교서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히 누그러진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에 선조는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한 뒤 육군에 합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순신의 대사가 등장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라는 장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9월 16일 이순신은 다시 13척의 함대로 130여 척의 대함대와 마주합니다. 이때에도 이순신은 명량의 조류를 활용하여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후 전선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겁먹은 왜군이 전라, 경상도 남부로 물러나 울산, 사천, 순천 등 남해안 800리에 섬을 쌓고 주둔한 것이죠. 왜군의 철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조명연합군이 남아있고 자연스럽게 왜군의 철수가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명군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전투와 강화를 자의적으로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1598년 10월 이순신이 노량해전 도중 전사합니다. 왜군의 구원병을 바다 가운데서 대파한 전투였죠. 이순신의 전사 직후 그의 조카 이완이 대신해서 전투를 지휘하면서 공백을 메웠습니다. 명의 장수 진리는 의장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의 영구 행렬이 지나는 곳에는 항상 백성들이 나와 길가에서 제사 지내며 울부짖었다고 하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군의 참전은 자국을 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군은 왜군과 적극적인 전쟁 의지가 적었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조선 조정에서도 명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수였을 정도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이 되자 제조지은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전쟁이 끝나자 조선 조정은 제하 의병장과 소수 무장들이 지방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전쟁 당시 보여준 무능력으로 인해 조선 조정의 정치적 권위가 실추된 것이죠. 때문에 조정은 전후 특정 무장이나 제하 의병장의 역할을 축소해야 했고 선조와 신료들의 정치적 책임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제조지은입니다. 임난 극복의 공로를 명군에게 돌리려 한 것입니다. 1601년 선조의 노쿤 관련 언급은 이를 잘 나타내주는 발언입니다. 지금 왜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명군 덕분이다. 우리 장수들은 간혹 명군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요행이 적 잔병의 머리를 얻었을 뿐 일찍이 적 우두머리에 머리 하나를 베거나 적진 하나를 함락시킨 적이 없었다. 그 가운데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의 해상에서의 승리와 권율의 행주대첩이 다소 빛날 뿐이다. 이후 조선은 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전했던 명장수들의 공로를 현창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전쟁 이후 나라의 정치체제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동아시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7년의 전쟁, 임진왜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